한국대중음악상이라는 곳에서 K-팝 분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해마다 이 음반은 K-팝인가 아닌가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네. K-팝이 나중에는 발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발레는 할 수 있는 거죠. K-팝과 한국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갈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 어피티 온 에어. 매주 목요일 어피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묘님 모시고 2024년 K-팝 연말 결산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 대중음악 평론가 미묘라고 합니다. 이번에 K-팝 신의 순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료인 김유나 평론가랑 박준호 평론가랑 같이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책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책 얘기도 아까 잠깐 오셨을 때 살짝 나눴어요. 책 너무 예쁘다고. 저희도 우리 책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도 되는 건가? 그렇죠. 약간 요즘 이제 볼드한 네. 폰트에 막 그렇죠, 그렇죠. 네네. K-팝 신의 순간들이 막 고딕으로 박아버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네네. 너무 예쁘게 나와서 굿즈 같았어요. 오늘 K-팝 얘기에 굉장히 귀가 좀 번쩍이신 분들, 눈이 번쩍 그리고 귀가 막 번뜩하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미묘님께서 일단 올해 정리, 올해 K-팝 씬 어땠다. 또 이 책 제목이 K-팝 신의 순간들 아닙니까? 2024년 K-팝 신의 순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한동안 좀 K-팝이 약간 이지 리스닝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야 우리가 K-팝인데 K-팝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특히 이제 걸그룹들이 에스파도 그렇고요. 또 엔믹스 같은 팀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고 걸그룹들이 굉장히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많은 활약을 보였고 보이그룹들도 예전에는 뭐 청량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이지 리스닝의 청량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쵸, 사실 그쵸, 청량은. 요즘 시장도 그러니까 좀 상큼한 거나 해보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청량은 좀 더 이거를 좀 제대로 괜찮은 청량을 만든다면 어떤 것일까 같은 상상력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작년하고 비교하면 또 어떤 지점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떤 팀의 서사 같은 거에다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느낌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청량이라고 하면은 약간 단짠 이렇게 해서 좀 맞아. 센 거 한번 하면은 좀 상큼한 거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쳐가는 식의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팀의 컬러와 또 팀의 서사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들도 많이 있었죠. 올해 막 하이브 뉴진스 사태나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하이브 뉴진스 사태가 올해 K-팝 시장을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뜨거운 이슈였죠. 그게 정말 큰 이슈이기도 했고 또 이제 연초에 그 SM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렇네요. 그게 올해 네. 초네요. 네, 맞아요. 정말 한 해가 길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부정적인 이슈도 많고, K-팝 좀 이제 지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또 이제 음반 작품들로서 재밌는 지점들도 많이 있었죠. 뭐 버추얼 그룹이 음악 방송 맞아요. 1위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것도 올해였군요. 그것도 올해고요. 네. 그리고 24인조 걸그룹이 나왔는데 심지어 괜찮아. 약간 이런 좀 희한한 일들. 또 뭐 로제스의 아파트 같은 노래들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든지 그쵸, 또 그쵸. 지드래곤 컴백한 것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엄청 풍성했네요. 올해 네네. 사건 사고도 많고요. 네, 그래서 약간 지칠 틈이 없이 계속해서 뭔가 소식이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이슈도 많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K-팝이란 무엇인가? 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제작사나 뭐 스태프나 멤버들 굉장히 형식이 다양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K-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한국대중음악상이라는 곳에서 K-팝 분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해마다 이 음반은 K-팝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K-팝이 어떤 음악 장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식이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보면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뒤섞고 거기다 뮤지컬적인 요소나 아니면 영상의 요소 그리고 캐릭터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뒤섞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양식인데 종합예술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케이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인적인 요소나 아니면 네. 국가성 아, 같은 맞아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네. 또 K가 붙었으니까 또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국인 함량 이런 그쵸, 느낌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몇 % 이상 K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되게 쉬운데 사실 저는 이제 K-팝이 양식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K-팝이라는 양식이 태어나기에 좋은 토양이었던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케이팝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조금 한국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그런 네. 것도 사실인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해외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케이팝에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나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케이팝 인력이 해외랑 협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해외에서 시작한 케이팝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네네.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JYP도 그렇고 네. 하이브에서도 그렇고 아예 해외에서 외국인들 멤버로 구성을 해갖고 네. 만드는 K-팝 아닌 K-팝 혹은 K-팝 언저리의 어떤 K-팝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SM에서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원 사이트에서 네. 그 신분 목록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네. 해외 아티스트인데 엄청 케이팝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아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케이팝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에다가 일부러 음원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 음원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은 한국 음악 부활적인데요? 네, 한국 음악 시장이 약간 어떤 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 있는 여러 어떤 감성들의 플랫폼 같은 게 되는 그런 현상도 약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K-푸드도 네. 그 갑자기 또 제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보기. K-푸드도 이제 우리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됐다 막 이런 얘기도 네.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송편에다 딸기우유 말아 먹는 거 보면서 그게 이제 역수출돼서 직구돼서 국내에서 막 따라 먹어보고 이런 게 떠오르면서 네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개발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국가에서 더 그 문화의 방식으로 다시 이제 성숙하거나 숙성이 되거나 해가지고 네네.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는 네네. 그런 양상이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해외 팬덤이 외국 생활하다 보면 맞아요. 그 자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강해지고 그런 것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국민보다 더 보수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해외 팬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팝이 아니야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자주 하는 얘기가 케이팝이 약간 나중에는 발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 하면 러시아 사람이 발레 한다고 그러면 네. 잘할 것 같고 네. 한국 사람이 러시아 가서 뭐 어디 배운다고 콩쿠르 하면, 네. 배웠거나 아니면 상 받았다고 하면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발레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쵸. 케이팝과 한국의 관계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갈 수도 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렇죠. 일이네요. 네. 그쵸? 아마 이제 케이팝이 우리의 어떤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케이팝이 탄생하기 좋은 토양이 한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는 해외 트렌드를 수입해서 재가공하는 게 이제 한국 음악이었던 그런 구도에서 이제 맞아요.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떤 장르의 근원이나 그 장르가 탄생하게 된 원래 커뮤니티 사람들의 뭐 미감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유행하는 스타일이면은 다 네, 조금씩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케이팝이 탄생했기 때문에 세계 어떤 장르보다도 그런 음악을 뒤섞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게 약간 케이팝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저 맞네요. 원제이자 지금의 힘. 근데 지금은 네. 그게 좀 숙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잘 뒤섞고 그쵸, 그리고 그쵸. 그 상태에서 좀 자랐으니까 네네. 지금의 이제 그쵸. 고유성이 좀 생긴 네.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섞을 때 숟가락으로 섞지 않는다. 젓가락으로 섞는다. 이런 어떤 특유의 방법론도 좀 생기고. 아.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밥에다가 초콜릿은 섞지 말자 같은 그런 가이드도 좀 생기고 그쵸.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유가 너무 찰떡같아가지고 저도 막 공감이 많이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자극을 얼마나 빠르게 계속해서 주는가 네. 그리고 다방면으로 주는가 그 운전하다 보면 과속방지턱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보통의 팝의 문법이죠. 왜냐하면 이제 거슬리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K-팝은 매드맥스. 네, 일단 과속 방지 턱이 나오면 엑셀을 더 밟아요. 어. 그래서 꽝 하고 네. 이렇게 덜컹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자의 그 이목을 좀 더 집중을 시키고 네. 그런 비슷한 방식을 이제 시각 요소에서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좀 K-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마라 엽떡이 생각나요. 네. 그리고 그런 자극을 굉장히 자주 준다. 맞아요. 네. 시각 요소나 안무 같은 걸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팝 음악에서도 꾸준히 시도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인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멤버 하나하나가 캐릭터성을 가지고 네. 사실 이제 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멤버가 여기서 이 가사를 부른다는 게 너무 마음에 꽂힌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멤버의 캐릭터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하다니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열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서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멤버들의 캐릭터나 아니면 멤버 간의 케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엔지니어링 잘 되어서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K-팝의 어떤 고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K-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획사가 모든 거를 주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기획사가 모든 거를 다 관할을 했을 때 요런 멤버가 있으면 요런 멤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계부터가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K-팝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사 안에 이제 세계관 작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세계관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고도화된 거지. 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약간 꽁냥거리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세계관. 그렇죠. 좀 더 고도화된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덕질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사실 2010년대를 지나면서 네. 점점 K-팝이 너무 복잡해져 갖고 좀 입문하기가 맞아요. 네, 힘든 그런 장르가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청량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실 걸그룹들의 활동도 뭐 세계관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팀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약간 대중가요로서 듣기 좋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걸 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그런- 또 정반합을 찾아가는 거죠. 네네. 알아야 말할 덕질을 할 수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들면 네. 약간 그냥 모르고 말래 같은. 지나갈게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뭐 책 한 권 정도는 탐독을 해야만 말을 노래를 얹을 수 즐길 있는. 네.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상향 평준화가 좀 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네. 것 같죠.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 1세대 아이돌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방송도 립싱크가 그쵸. 가능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립싱크가 금지되면서 갑자기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던 분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음악 방송 영상은 지금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춤추면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돼갖고 2000년대 후반에는 다들 춤추면서 라이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저 앉아서도 힘들어요. 네, 이거 말하는 자체가 것도. 네. 너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뭐 몇백 명씩 데뷔를 한다. 이거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상향 평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요. 더 네네네. 그쵸? 네. 그쵸. 점점 대중도 눈이 높아지고 요구하는 기준도 높아지고 팬들도 그리고 특히 이제 팬들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흠집 잡힐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정말 육각형의. 네네 그렇죠. 그쵸. 올해 이제 2024년에 또 걸그룹이 휩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책에서도 장담컨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K-팝 4세대는 걸그룹으로 시작해 걸그룹으로 끝난 시대로 정의될 것이다. 요 문장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2024년에 걸그룹이 이게 휩쓸었는지 그리고 이전 세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부터도 이미 걸그룹이 엄청나게 휩쓸고 그쵸. 있었죠.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멜론 연간 차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중에 아이돌이 몇 명 있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50위 안에 보통 아이돌이 10팀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15팀, 20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거의 다 걸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예전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지금 세대의 걸그룹들이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청순 걸그룹 유행이다. 맞아요. 약간. 걸크러쉬가 유행이다. 맞아요. 이런 식의 어떤 트렌드로 묶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의 걸그룹들은 전부 각자 개성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보이그룹들이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어떤 트렌드가 있기는 있지만 네. 그래도 각자 팀의 개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거는 이제 걸그룹들이 훨씬 더 팬덤형으로 재편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그룹은 팬덤을 잡아야 되고 걸그룹은 뭐 음원 차트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걸그룹은 대중성이 더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게 확실히 달라진 게 제가 보기에는 페미니즘 리프트 이후다. 아, 그래서 오. 걸그룹을 여성 팬이 이제 지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훨씬 더 가시화가 많이 됐죠. 그 전에도 걸그룹을 지탱하는 건 결국 그 여성 팬들이긴 했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가시화가 되고 그리고 여성 팬덤에서 걸그룹을 지탱하겠다는 의지도 훨씬 더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지탱을 해주니까 조금 기반이 있는 과감해지더라고요. 거죠. 네, 네. 네. 꼭 트렌드에 항상 이렇게 막 숨가쁘게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색깔을 좀 더 찾아도 되겠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시장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에스파랑 엔믹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사실 좋긴 한데 이게 좀 어렵다. 당혹스럽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올해를 지나면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야 처음에는 조금 좀 물음표였는데 납득할 수밖에 없겠다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들을 내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팬덤이 지지를 해주고 자기들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니까 가능했던 그리고 이런 흐름이 아마도 지금 걸그룹들이 시장을 점령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이 단단한 여성 팬의 지지 기반 네, 그런 것들이 좀 각자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챕터 이름이기도 한데요. K-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시장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전망과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음악 평론가 일을 하면서 뭐 K-팝이 어디까지 갈까요? 내지는 K-팝 미래 어떤 걸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약간 광야에서 외치는 약간 네. 그런 사람처럼 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같은 얘기를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해왔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높여야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 좀 더 고려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단계가 말하자면 세계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런 이상하고 그쵸, 약간 독특하고, 기괴하기까지 그쵸. 한 근데 매력적인 이런 거를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10대 후반에 저렇게 빡세게 춤추면서 노래 음정 하나 안 틀리는 심지어 외모가 출중한 그런 멤버들을 몇백 명씩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호기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기심에 의해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자 같은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팬덤의 어떤 화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이들은 신기하다. 무슨 일을 하길래 팬덤이 이렇게까지 응집력을 갖고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최근에도 그 미국 출신 아티스트 한 분이 이제 그런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동료들한테 엄청나게 인권적으로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자기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뭐 버닝썬 사태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K-팝 산업의 뒤에 가려진 것들, 정말 어두운 네, 이면, 어두운 네. 면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람을 막 이렇게 갈아 그쵸, 넣어갖고 갈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팬덤 엄청나게 박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는 야 이거 신기하다고 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까지 하니까 만드는 거구나 우린 안 할래 같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급격히 사그라들 수밖에 그쵸. 없겠죠. 제가 여태까지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 책을 쓰면서는 조금 다른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는 단계에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주춤했던 케이팝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맞아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단절을 겪고 난 뒤라서 그런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다이나믹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존엔 생각도 못했던 희한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어떤 트렌드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자체적인 분명히, 캐릭터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 부분에서 확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멤버나 아니면 외국 출신 아티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K-팝 산업의 신선함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될수록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호기심은 들여다볼 많은데, 좀 더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는데 신선한데 이런 인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이런 것이 곧 K-팝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여의도에서의 시위 같은 부분도 이 K-팝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뭘까라는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엔 약간 절망편으로 조금 보셨다가 이제는 희망 살짝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최근 이제 몇 대 소속사들 있잖아요. 네네. 3대 소속사들 아니면 좀 이제 5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잘하네 하는 데가 좀 있으세요? 사실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SM만 좋아한다. 아. 그런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예, 저는 가능하면 이제 중립적으로 좀 여기저기 두루두루 보고자 하는 그런 편인데 개인적인 애착 같은 것으로는 사실 JYP 쪽에 많이 갑니다. 오. JYP가 좀 더 우리는 팝송 만드는 회사야 같은 그런 고집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엔믹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JYP에서 이 정도로 캐릭터적인 작업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음악적인 설득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SM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에스파 같은 팀이 이룬 올해 성취는 정말 눈부실 정도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NCT 위시 좀 좋아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애착이라고 말한다면 JYP 쪽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모든 기획사들이 다 아주 좋은 작품들을 내놓고 있어서 작품 하나하나를 그쵸. 따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